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제 전 경남도지사죠. 2017년 대선 때 댓글 조작,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고 아마 금명간 감옥으로 갈 텐데요. 이 대선 전국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크게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이런 조작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선 때, 그래서 정통성이 과연 있느냐, 정통성이 훼손됐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범야권이 과연 공격 포인트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듭니다. 공격 포인트만 제대로 잡으면은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론으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인데, 자, 이 일을 가지고 포인트를 잘못 잡는 그런 그 상황도 지금 범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통성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불법 여론 조작에 대한 경각심. 문재인 정권은 지금 출범 때부터 이렇게 여론 조작해서 정권을 만들었다, 이런 정통성 논란이 있는데, 출범 이후에도 몇 차례 여론 조작 시비가 막 있었습니다. 또 특히 어떤 실업률 같은 것,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부분만 떼와서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발표를 하고, 뭐 그런 여론 조작, 지금 아마 코로나 이것도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괴담까지 막 나돌 정도로 여론 조작이 아주 능숙합니다. 심지어 그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해찬 대표가 요즘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하니 그 다음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확 뒤집어진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여론조작이 아주 능한 이 문재인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도 어떤 그 여론조작에 나설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론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또 감시의 눈길이 좀 쏠리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불법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것도 여론조작 사건이었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가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댓글 후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여론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이 발언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 여권에서 막말 프레임, 뭐 거친 말 실수, 뭐 이런 설화, 이런 프레임을 막 걸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것은 뭐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짜서 걸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일부 보수 언론이나 또 야당 정치인들, 이준석 대표까지 그 막말 프레임을 짜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막말 프레임을 야권에서 짜고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 짜는데 거기 보완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앙일보 보시면은 김경수 유죄, 문정부 정통성 상처났다. 그런데 자, 김경수가 주도한 여론 조작이 영향을 미쳐서 정권이 탄생을 했으니 정통성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억울하다고 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그런데 청와대는 입장 없다. 문재인 또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침묵하죠. 침묵을 하고 나중에는 엉뚱한 곳을 질책을 합니다. 또 이 침묵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어느 쪽을 질책을 할지, 사법부, 재판부를 질책을 할지,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여권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최측근이자 대변인, 그리고 계속 수행을 했죠.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문재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후보와 같이 그때 막 유세도 다녔던 김정숙 씨, 후보 부인 김정숙 씨도 그 지지자 모임에서 드루킹이 만든 모임 있죠. 경인선, 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경인선, 그 경인선으로 가야 된다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후보 부인이 알고 있었는데 후보가 모르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던 그 수행까지 다 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댓글 조작 범죄에 관여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현 정부 출범의 정통성마저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한겨레 신문은 진보 좌파 성향 신문이죠. 문재인 정부 정통성 5점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승부가 뭐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았을 거다. 그게 없었어도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반전 없었던 친문 적통의 추락. 문재인 정부 적통성에 5점을 남겼다. 치명상이 아니고 5점 하나를 남겼다. 잘못된 점 하나를 남겼다. 이 정도로 평론을 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대변인 또 이낙연의 말을 빌어서 합니다. 특히 대선 때, 그때 조기 대선 때 경쟁을 했었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때 다 나와서 그 경쟁을 해서 졌는데 이 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직접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일제히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대선 재수에 나선 상황이죠. 이번 대선에도 출마합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자, 그래서 문 대통령 최측근이었고 대선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한 만큼 최종 유죄로 판명된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뭐 한겨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민주당은 야권의 정통성 시비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2위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포인트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다. 선거 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경수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경강부회다. 이렇게 한겨레가 아주 자세하게 민주당 대변인의 말을 설명을 하죠. 자, 동아일보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 보시면은 야권은 문정부 정통성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런데 여권은 무슨 말이냐? 당신 누가 봐도 문재인 승리가 예견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물론 그때 17%포인트 뭐 2위 홍준표보다 많이 이겼다. 그런데 이겨도 41%입니다. 자, 일단 홍준표는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본인이나 안철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행비서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윗선,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 공범, 문재인이 공범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낙연도 조금 전에 민주당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대권 주자는 문재인 정부 정통성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정통성 논란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또 민주당 대변인이 그거 여론조작 없어도 승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때 당시 득표율을 보면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41.08%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였는데 24.03. 그 다음에 3위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6.76%입니다. 그래서 홍, 안, 유 이 세 사람을 다 합치면 52.2%의 득표를 합니다. 가반수가 넘죠.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은 41%입니다. 그러니 유승민은 빼고 홍준표,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으면 단순 계산으로는 48.4%가 나오기 때문에 41.08%를 받은 문재인을 앞섰죠. 자, 그래서 그때 또 뭐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문재인이 이기지 못했죠. 그런데 뭐 하나마나 한 선거였다.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여서 이 여론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 김경수가
이 지방선거까지, 바로 그 다음 해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까지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 드루킹 쪽과 흥정을 했죠. 흥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다이 뭐 총영사직을 주느니 무슨 뭐 나고야인가 오사카인가 총영사직을 주느니 이렇게 서로 이 거래를 하다가 맞지 않아서 틀어졌죠. 틀어져서 지방선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자,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여론 조작을 했는데, 여론 조작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과 더불어 또 하나는 여론 조작 문제인데, 여론 조작. 제2 드루킹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었죠. 뭐냐면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유관기관인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 씨가 채팅방 이재명 SNS 봉사팀 이것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발각이 났습니다. 주로 당내 경쟁자 이낙연을 막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대선 본선에 가면은, 이재명이 본선에 올라가면은 이낙연이 아닌 야당 후보를 또 공격하는 그런 댓글 조작을 벌였겠죠. 지금 또 들통나지 않은 이런 이 조직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이재명 SNS 봉사팀, 이것은 제2의 드루킹 여론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 대선은 이 코로나 사태로 면대면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많은데, 이때 SNS를 통한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야권의 대권 주자들조차도 여론 조작, 이 경계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이번 대선도 여론 조작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일보가 또 강경 발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강경 발언이라고 하는지, 제가 윤석열이 막말 프레임에 갇혀 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소개를 드립니다. 물론 윤석열이 한 말은 지금 맞죠.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민주당 안에서 발각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특히 윤석열은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여론조작 사건이죠. 자,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앙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인사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 조자가 딱 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금도 여론조작이 있다고 잘라 말한 건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여론조작 지금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들었죠. 이 사건도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또 윤석열에게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그 뒤에 덧붙입니다. 윤석열은 요즘 자주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 가서 코로나19 창궐 때를 대구에서 막 유행하던 때를 거론하면서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발언. 또 그때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했던 망언 있죠. 대구 경북 봉쇄 발언에 대해서 철없는 미친 발언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업종에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이 아니고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발언들을 전부 막말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구 가서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은 이 대구가 전부 다 협조를 잘해서 잘 견뎌냈다, 이 이야기하는 덕담입니다. 그리고 또 철없는 미친 발언, 이 발언은 좀 가하게 하죠. 미친 발언 그런 것까지 했는데, 그런데 사실 대구 경북 봉쇄 이 망언이죠. 망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쏜 겁니다. 120시간 문제는 120시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직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을 만나니 그런 말을 하더라. 일할 때는 확 업종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120시간 그러면 하루에 뭐 17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런 그 논리를 제시하면서 막말 프레임을 막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준석까지 나서서 어제 SBS에서 뭐 토론회가 있었죠. 자, 이준석이 나섰는데 여기도 기사가 있지만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니마 거강에 빠지지 마오. 이준석도 우려한 윤석열의 거친 입. 자, 이것이 보도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준석의 말이 과연 맞는지. 자, 이겁니다. 이준석이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를 갔었죠. 대구에 가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교롭게 입원한 그날인데 대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대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우리가 존경할 부분도 있다. 뭐 연금개혁 이런 것을 또 사례를 들었죠. 뭐 잘한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랫동안 장기 구금되어 있으니 사면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도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준석은 어떻게 비판을 하냐 하면은 그 발언은 저희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발언이다. 오른쪽, 그러니까는 너무 보수 쪽으로 가는 발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마 거강에 빠지지 마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것 탄핵을 연상시키는 발언은 저희 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주자들은 자제해야 한다. 니마 거강에 빠지지 마오. 뭐 탄핵의 강, 뭐 유승민 멘토인 유승민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본인도 이준석은 박근혜 키저죠. 박근혜 키저였다가 유승민과 함께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당대표가 되면서 연설을 할 때 탄핵에 찬성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돼 있는 것은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본인이 야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면을 건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선긋기를 하는 것이죠. 선긋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건 뭐 본인이 자유입니다. 그건 좀 평가를 받을 텐데, 대권 주자가 하는 한 이야기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윤석열이 그 수사에 대해서 뭐 송구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뭐 검사로서 어쩔 수 없이 수사는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송구한 부분도 있다.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걸 마치 이 탄핵 거의 강에 뭐 빠지는 것처럼 빠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을 긋는 것. 이것은 좀 과도한 언행이죠. 과도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면 문제가 나왔으니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다시 넘어가죠. 이 조선일보, 자, 일면에서는 댓글 조작 유죄, 문 정부의 정통성을 묻다. 자, 정통성 논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통성 논란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박근혜, 이재용, 강복절 특사 검토 이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입원을 해서 이 8.15 특사로 연결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이 서종욱 변호사는 지금은 당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보다는 이 필요성에 의해서 사면을 하면은 지지층이 또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때를 볼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했는데, 자, 지금은 다시 청와대가 박근혜, 이재용, 강복절 특사를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사면에는 유보적인 분위기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고려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지금이 활용할 때인가. 김경수의 유죄로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여론 반전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사를 하면서
어떤 뭐 화합 이미지 이런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시 윤석열의 막말 이 논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진보 성향, 좌파 성향 한겨레 신문도 윤석열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그 기사를 내면서 은근히 국민의힘을 부추기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면 보시면은 윤석열 장외 실투 던질수록 장외에서 계속 실토를 하고 있는데 듣는 국민의힘 애가 탄답니까? 예, 듣는 국민의힘은 애가 탄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수사 송구하다. 이 발언을 두고 또 이준석이 다시 탄핵의 강을 가려 하나. 아마 윤석열이 이준석 말입니다. 중도 확장 방향성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만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이 다급해지니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야권 동력도 약화될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입당을 촉구한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걸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김경수가 유죄를 받기까지 이 전개를 중앙일보가 사면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처음에 추미애 그때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비방 댓글이 너무 많다 네이버 쪽에서 그래서 수사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죠. 그래서 지금 대권주자 추미애가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 오인 사격을 한 거죠. 그때 야당을 겨냥해서 그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은 실체가 김경수와 드루킹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당시 그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그 허익범 특검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진실이 밝혀진 최대 공로자 중에 한 명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죠. 단식까지 돌입하며 배수진을 쳐서 결국은 이뤄냈고 그 발단을 제공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추미애입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경선전에서 난타전, 이재명, 이낙연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론 조작까지는 아니지만은 막가파식 여론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미리 펼쳐졌지만 더 본격화되고 있죠.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것이 진짜 막말이죠. 윤석열이 막말이 아니고 이재명의 막말, 특히 형수를 향해서 전화통화에서 하는 막말 하나가 공개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한 것이 친 이낙연 성향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수 욕설 파일 시즌2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또 조선일보 보시면 사면입니다. 이낙연 지지자가 이재명 제2의 욕설 파일을 공개를 했다. 이재명이 이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는 문제, 그 파일입니다. 이낙연 지지자 모 씨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욕설 파일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고 이 56초 분량 녹음 파일은 이재명이 2012년 7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자신의 형수와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2년 6월 형수와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었죠. 그것과는 다른 또 녹취록입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공개해라. 녹음해가지고 칼로 쑤시니 좋더냐? 이러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근데 이재명 쪽은 이번 파일도 이미 지방선거 때 다 돌았고 새로운 게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 이렇게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논란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이재명 형수 욕설 유튜브 놔둔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 당내 누군지 안다. 누가 뿌리는지 안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녹취록 하나 보면은 녹취록 이재명 욕설 파일 01 이 제목의 음성 녹취 파일이 유튜브에 등록이 됐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형수에게 욕설하는 이재명 사건 통화 내용 음성 파일 녹음 파일 이런 것 제목으로 막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 상대방 여성 쪽에 뭐 형수죠. 조사받고 가냐 이 X야 X신 같은 X 뭐 이런 심한 욕설을 하고 그러니 상대방 여성은 위아래도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음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이 욕설 파일은 뭐 형수뿐이 아니고 형하고 통화하는 것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 뭐 취재를 위해서 들어봤는데 이재명의 욕설 이것을 그냥 이렇게 기사로 형수 욕설, 형에게 욕설 이런 것을 그냥 보는 것과 그 녹취록을 테이프를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면은 느끼는 그 감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만큼 적나라한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정말 막말이지 윤석열의 막말은 오히려 그냥 프레임에 갇히고 있다. 물론 일부 부분에서는 평소의 스타일대로 좀 과하게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이유, 배경까지 전부 다 뭉뚱그려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훼손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지도부 이준석 대표조차도 부하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 조간 딱풀 마치겠습니다.